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종실록 제20부 공신들의 운명, 인생은 하륜처럼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11년 7월 하륜이 지금 위기에 몰렸죠. 그 천하의 꾀돌이 하륜이 어떤 위기에 몰렸냐, 불충증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만 되짚어보면은 이세계의 아들이었던 이종선이 명예 학자인 진현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일생을 그럴듯하게 써주는 비문을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래서 진현이 그 비문을 한참 이제 작성을 해줬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진현이 아무래도 이색을 좀 띄워주려고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구조들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뭔가 좀 이제 조선의 개국 과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히게 돼요. 아니, 도대체 명예의 학자인 진현은 뭘 보고서 이런 말을 썼냐 이거예요. 혼자서 다 100% 창작하지는 않았을 거고 뭔가를 보고서 참고를 한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도대체 그게 뭐냐? 한번 찾아라. 하고서 이제 뒤지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하륜과 권근이 썼던 글들을 보고서 참고한 것이라는 게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륜하고 권근이 이색일파에 소속이 돼가지고 태조하고는 좀 정치적으로 정적 관계에 있었죠. 그 시절에 썼던 글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권근은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세상을 떴고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던 하륜한테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색 비문 사건 때문에 하륜이 궁지에 몰리게 됐는데, 자, 돌아가는 추위를 지켜보던 하륜, 여기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해명하는 글을 장황하게 써서 올리게 돼요. 그런데 하륜이 한 해명이란 게 상당히 엉뚱합니다. 정말 엉뚱한 해명을 하게 되는데 하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륜은 일괄되게 계속 이 주장을 했죠. 자신이 말했던 그때 당시 이제 권력자들, 이색을 괴롭혔던 권력자들이라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정도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도전을 지칭을 한 것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자신이 말했던 권력자는 니코르, 정도전,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당시 정도전이 권력을 남용해서 이색의 또 다른 아들인 이종학을 장살한 사건,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그리고 이때 같이 죽었던 게 정도전의 이제 후배격이었던 이승인도 이때 같이 장사를 당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거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지막지한 전형을 일삼은 정도전이야말로 내가 지칭했던 권력자가 아니냐 한 거죠. 아무튼 하륜의 해명이라는 게 상당히 엉뚱하긴 해요. 뜬금없이 그 일을 거론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근거로 합시고 되는 건데 하지만 태종의 반응 또한 상당히 엉뚱합니다. 태종이 하륜의 해명서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놀란 척해요.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난 이거 몰랐는데? 혹시 니들 알고 있었니? 하면서 신하들한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반문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건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 중에서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장사를 당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말이 돼요, 그죠?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죽었다면 또 그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째 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냄새가 안 나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개국 초기의 집권층들도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거는 말이 좋아서 이제 사고지 사실은 이거 의도적으로 장사한 것이다.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태종이라고 해서 그거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태종은 이종학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정말 정도전에 의한 고의적인 장살이었냐? 나는 이거 몰랐다. 한번 이거를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라 하면서 진상조사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륜의 해명서로 인해서 사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궁지에 몰리면은 빠져나갈 때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그거잖아요. 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때까지 뭉개고 또 뭉개가지고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방법들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에 관심은 다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냐면은 하륜이 말한 권력자가 태조를 지칭하는 것이냐 정도전을 지칭하는 것이냐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간 거냐면은 과연 정도전이 정말로
이승인과 이색의 아들이었던 이종학의 장사를 지시한 적이 있었냐 없었냐, 그쪽으로, 엉뚱한 쪽으로 사건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승정원에 전지하였다. 이승인, 이종학을 곤장을 때린 뒤에 또 교살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들었는가? 하면서 태종이 시치미를 떼고서 물어본 거예요. 야, 나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너네 혹시 알고 있었어?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지신사 김여지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알 사람 다 아는 얘기인데 도대체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도 들었습니다마는 눈으로 본 것은 아니니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 사람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새삼스럽게 그 얘기 왜 하십니까? 결국 그 뜻이죠. 자, 그러자 태종이 이렇게 명령을 드려요. 의정부에 명하였다. 내가 들으니 임신년에 이승인, 이종학 등과 다른 죄인을 혹은 교살하고 혹은 잘못 형벌하여 죽게 하였다고 하니 진실로 이 말과 같다면 명령을 꾸며 죽인 자가 유죄하고 만일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한 자가 유죄하니 마땅히 법으로 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승인과 이종학의 장살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그건 정도전이 잘못이 명백한 거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하륜이 거짓말을 한 거니까 둘 중 한 명한테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자세히 추문하여 아래게 하라 하면서 정부에서 사원부에 이문하였는데, 자, 여기서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오죠.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하륜이 밀봉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즉 하륜이 해명서를 한 통도 아니고 네 통을 써요. 자, 근데 그 네 통의 해명서 중에서 한 군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이승인과 이종학 장살 사건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종이 이거를 보고서 재조사를 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진상조사가 명령이 됐는데, 또 이때 당시 그때 이 일을 일선에서 진두지휘를 했던 황거정, 선흥종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끌려와요. 끌려와가지고 국문을 당했죠. 자, 국문을 당하는데 이 두 사람도 뭐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뭐 아니라고 발뺌해봤자 뭐 어쩌겠어요. 어차피 시킨 건 정도전이니까 결국에는 실토를 했죠. 그때 당시 이종학의 장사를 지시한 것이 정도전이 맞다라고 실토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종학의 장살 사건을 실제로 정도전이 지시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도전의 스타일이 그거였다고 그랬잖아요. 태조가 마음이 약해서 도저히 못하는 일을 자기 손에 피 묻혀가면서 더러운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 정말로 한 게 맞기는 한데, 근데 이게 개국 초기에 일어난 일이고 또 그때 당시에 집권 세력 중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지 이게 정말 무슨 뭐 의문사라고 봤을 정도로 사람들이 진실을 갖다가 잘 몰랐던 그런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 사람 다 아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태종은 하륜의 해명서를 접한 후에 뜬금없이 한참 지난 개국 초기의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재조사를 명령을 했던 겁니다. 국문의 결과를 받아본 태종은 또 짐짓 경한 척 막 이제 연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봐라, 하륜이 지칭한 권력자라는 게 정도전이 분명하지 않냐. 정도전이 이렇게 이승인과 이종학을 처참하게 제멋대로 죽였는데 이게 바로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은 권력자의 본 모습이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하륜이 말했던 권력자는 정말로 태조가 아니라 정도전이 맞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관 참시에 들어가는데 이미 죽은 정도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일선에서 진행을 했던 황거정과 선흥정도 모두 폐서인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륜은 더 이상 죄가 없으니까 무죄인게 입증이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라고 명을 내려요. 어떻게 보면은 태종이 황당하면서도 억지스러운 논리죠. 하여튼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하들이 상당히 난색을 표하지만 이내 태종의 진심을 알아챕니다. 이거 진짜로 전하께서 하륜을 살려주려고 하는 건가 보다. 여기서 우리가 오히려 더 처벌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은 거꾸로 역풍을 맞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쯤 하고 끝내자 하고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의정부 6조 대간에게 일렀다. 지금 선홍종 등이
권신의 뜻에 맞춰, 여기서 말하는 권신이 정도전이죠. 이승인, 이종학을 잘못 죽인 것이 이미 드러났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이거를 뭐 몰랐던 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어쨌든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입증을 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하륜, 권근이 말한 용사자, 여기서 말하는 용사자가 권력자죠. 용사자는 내가 태조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 봐. 분명히 하륜이 말했던 권력자는 태조가 아니었다니까. 그거 정도전 맞잖아. 내 말 맞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를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뒷구절이 좀 재밌는데 재경들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당시 그 자리에 모였던 신하들이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논점 흐리기, 본질 뭉개기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강 그냥 하류는 죄가 없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신하들이 대답을 못했던 이유는 저거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왜 저렇게 억지 논리를 펴실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뭐다. 태종이 하륜을 살려주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신하들이 눈치를 챘던 것이죠. 이처럼 하륜은 명백하게 불충과 관련된 문제에 엮이고도 태종의 강력한 비호 덕에 살아남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하륜은 종종 말실수로 인해서 태종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고 구설수에 오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령 이제 옛날에 한 번씩 다 언급을 했던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민모구와 민모지를 숙청할 때 그때 당시 이제 하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에이 저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 별것도 아닌데 뭘 그거 가지고 전학해서 그렇게 깐깐하게 구시냐 좀 너무 과도하게 구시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말실수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태종이 선입파동을 했을 때 하륜이 그때 눈치 없이 민재를 찾아가가지고 아무래도 전하께서 이 선의를 하시려는 게 진짜인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 받아들입시다 라고 주장을 한 전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태종이 심기를 거스리는 행동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무처럼 처신을 정말 잘한 스타일은 또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륜이 아니었다면은 이거는 목이 10개가 있어도 부족해서 상황이에요. 남들은 지금까지 하륜이 저질렀던 실수 중에서 하나만 걸렸어도 아주 아작이 났을 텐데 그런데 그런 잘못을 하륜은 정말 여러 번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하륜은 태종으로부터 정말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태종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륜이 탐욕스럽고 엉큼하고 속이 시커먼 인간인 건 맞는데 어쨌든 능력이 있지 않냐. 능력이 높은 데다가 불충 사건에 엮였던 것도 그냥 말 그대로 실수였을 뿐이지 그게 딱히 본인의 본심은 아니었을 거다. 아마도 좀 이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었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하륜은 수도 없이 부정청탁의 뇌물시비에 휘말렸던 인물이죠. 하지만 하륜이 항상 지켰던 선이 있었는데 가만 보면 하륜도 그런 건 있었어요. 그 마지노선이 뭐였냐면은 절대 미래 권력과 관련된 실책은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륜은 어쨌든 간에 세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똑같이 신중하게 처신을 했어도 혈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세자하고 엮일 수밖에 없는 민치 가문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숙번의 경우에는 미래 권력인 세자를 건드렸다가 결국에는 아주 크게 당하게 되죠. 이게 하륜이 다른 공신들하고 달리 숙청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륜이 종종 태종에게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미래 권력인 세자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종은 심기는 좀 상했어도 어쨌든 하륜이 세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미래 권력을 갖다가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하륜이 자신의 심기를 거스려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넘어가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아마도 태종은 하륜을 자신의 정권을 지탱해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겼는지도 몰라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죠. 태조 하면은 정도전, 태종 때 하면은 하륜, 세종 하면은 황희,
세조 하면은 뭐 한명회, 그다음에 뭐 성종 하면은 김종직, 이런 식으로 각 왕들마다 좀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대 정권들도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태종도 아마 그렇게 좀 이해를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류는 자신의 정권을 지탱해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성깔머리가 특이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척을 지고 살았고 온갖 구설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태조가 비호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이 아니었으면 정도전도 아마 천수를 누렸겠죠. 자, 따라서 태종도 어지간하면은 하류는 우대해주고 우쭈쭈 해줌으로써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하류는 이미 나이를 꽤나 먹은 상태예요. 그 점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민재권하고 좀 유사해요. 민재도 분명히 태종 입장에서는 위험한 인물인 건 맞아요. 하지만 민재 자체가 처신을 똑바로 한 것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나이가 많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민재는 태종보다 훨씬 빨리 죽었죠. 하륜도요, 태종보다 20살이나 연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태종은 과거에 민재를 대했던 태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미 연로한 인물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연장자 우대를 갖다 해주는 거죠.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월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건데 구태여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사람들한테 눈총 받아가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숙청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나보다 먼저 갈 거라 이거예요. 나는 하륜을 통제할 수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건 그거라는 거죠. 하륜이 혹시라도 세자를 쥐고도 흔들까봐. 그런데 하륜은 세자를 쥐고 흔들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결정적으로 자기보다 먼저 죽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내비둬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하륜이 태종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죠. 자, 1416년 하륜은 함길도의 조선 왕조의 조상들의 묘를 살피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노안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하륜의 나이가 70세였죠. 참고로 아직 함경도라고 부르진 않았고 함길도, 함주, 길주 해가지고 함길도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어요. 자, 하여튼 뭐 70세까지 굉장히 그때 당시로선 장수한 나이였는데 이 하륜의 죽음에 대해서 태종은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자신이 직접 애절한 조사를 지어가지고 하륜의 죽음을 애도를 할 정도로 그만큼 하륜을 특별히 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보고 계시는 사진이 그 유명한 하조대예요. 이 하조대가 뭐냐면은 하륜과 조준이 자주 찾아왔던 곳이다 해가지고 하조대라고 불리는데 경치 전망이 정말 좋은 명승지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하륜도 그렇고 조준도 그렇고 말레는 여기에 와가지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륜은 난세에 태어나가지고 공신의 반열에 올라 정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을 뿐만 아니라 천수까지 누리고 그리고 사실상 태종을 제외하면은 조선 조정에서 권력 서열 1위까지도 찍어봤던 당시로선 정말 보기 드물게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갔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인생은 하륜처럼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하륜에 대한 평가를 뒤에 세종이 한번 하게 됐는데 세종이 했던 하륜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하륜의 인생을 정말 딱 추격해가지고 평가를 내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세종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륜의 위인을 내가 아는데 학문이 해박하고 정서에 재주가 있어. 비록 재상의 채모가 있지만은 여기까지 이제 좋은 말을 써줬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하륜이. 청렴 결백하지 못하였고 일을 많이 애매모호하게 처리했다 라고 비판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애매모호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륜이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일 처리를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애매모호하게 처리를 했다는 말을 썼냐면은 이거는 그 앞에 있는 청렴 결백의 대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거 뇌물 받아먹고 일 처리 엉뚱하게 한 것도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좀 더 이제 적나라한 말을 씁니다. 매양 일을 아랠 때에는 여염의 청탁까지 시간을 끌며 두루 말하여 성궁의 필요함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륜이 심각했냐면은 일반 여염집의 청탁까지 다 뇌물 받아먹고 하는 바람에
별 온갖 시잘데없는 것에 오지랖을 다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보고 할 때마다 태종을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하 내용이 상당히 재밌는 구절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생각으로는 보전하기 어려울 것인데도 태종께서는 능히 보전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 같았으면은 저거 진작에 요절을 냈을 텐데 어째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저놈을 쓰시네? 저거 되게 신기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세종이 하륜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하는 말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종시대를 지탱했던 명재상 황희도 여러모로 여러모로 하륜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제 하륜은 세종이 인정할 정도로 학문이 해박하고 업무 처리 능력 또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태종 시대를 상징하는 명재상으로는 그야말로 손색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륜은 분명 청년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고 청탁과 뇌물에 대한 시비도 정말 많이 걸렸던 그야말로 탐욕의 화신이었죠.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륜이 해먹었던 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저거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진작에 수십 번도 더 청문회 당하고 잘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당시 기준 그러니까 부정부패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을 해요. 조선 전기의 기준하고 조선 후기 기준이 다르고 조선 후기의 기준하고 근대 시대의 기준이 다르고 근대 시대의 기준하고 대한민국 기준이 달라요. 현대 대한민국도 심지어 옛날에 60에서 70년대에 생각했던 부정부패의 기준하고 21세기에 생각하는 부정부패의 기준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는 부정부패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아마 뒤로 가면 더 엄격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하륜이 해먹은 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해먹었다기보다는 남들 봐도 좀 해먹은 정도. 하지만 태종이 완전 뚜껑이 열려서 목을 날릴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닌 수준. 그런 좀 애매모호한 수준까지 해먹은 게 하륜이 해먹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에 대해서 훗날 세종은 하륜이 하도 해먹어가지고 나중에는 좋지 못한 말로를 겪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온갖 부귀영화 함께 누리면서 천수까지 누리니 정말 참 사람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제 평론을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또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공신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시 태종 정권에서 오른팔이 하륜이라면 왼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숙번이죠. 자, 그럼 과연 이숙번은 어떤 인물이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